네, 정치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국회는 여전히 참사 이후에 전국 수습에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목도하신 것처럼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당연히 경찰 책임론, 아니다. 정부의 책임론, 즉 용산 책임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규명하느냐를 두고 당분간 정치권의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정치현안 직설을 통해서 이번 한 주를 정리하고 또 다음 한 주를 내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요,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몸이 10개라도 바쁘실 텐데 저희 스픽스까지 찾아오셔서 아닙니다. 예, 몸은 한결 별로 바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많이 좀 나와주십시오. 예. 예. 불러만 주시면 저야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국회나 여의도에서는 당연히 이 10월 29일에 있었던 참사 이후에 수습 방안 마련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제 이런 논쟁이 뜨거운데 일단 첫 질문은 이걸 드리고 싶어요. 정치권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 이제 총론에 입각하자면 그렇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태도, 여당의 태도, 정치인의 태도 좀 정리해서 좀 말해보고 싶은데 어떤 평가를 먼저 주시겠어요? 저희가 세월호를 겪으면서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예, 하고 그 당시에 겪은 참사로 인해서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라는 원칙들도 세웠고요. 그리고 세월호를 거치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적 참사법 관련돼서 그 이후로 많은 법들이 바뀌고 제도가 개선됐던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는 다시 원위치로 좀 복귀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은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나쁜 사람이거나 정권에 충성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은 구조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찾아서 처벌하는 일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발 밖으로 빠져서 이런 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당일에 누가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누가 안 받았어? 누가 보고를 어디서 어떻게 꺾은 거야? 언제 왔어? 언제 갔어? 그때 이렇게 한 건 맞는 판단이야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입건 대상자가 전부 용산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서방서장. 그러면 이걸 이제 축소하려고 한다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검찰과 경찰의 전 태생적 한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되면서 정부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 어긋나는 대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서 이것이 기소가 될 범죄인지 아닌지를 놓고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의 반응을 보면 예전과 비슷한 사람의 숫자였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따로 책임질 부분은 없으니까 나는 무죄라고 본인에게 셀프로 무죄를 선언해 놓고 이건 난 별로 상관없는 일인 것 같다. 사과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다가 녹취록이 발견되면서 나도 유죄가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피고인의 유죄에서 기본적인 전략은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사과를 하는데 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사과를 하는 게 먼저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를 놓고 문제를 봐야 이 문제가 보이는데 대통령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야? 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다 보니까 그 손가락이 현재로서는 경찰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경찰을 상대로 진노하시고 격앙하셨고 그렇겠죠. 행정안전부가 옛날에는 내무부였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였죠. 자치가 떨어지고 안전이 붙을 당시가 세월호 때였는데요. 세월호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이거랑 행정자치부를 합치면서 안전행정부라고 처음에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행정안전으로 돌아가는 과정, 어쨌거나 안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기묘한 지점은 뭐냐 하면요. 소방과 경찰이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책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소방에 대한 얘기는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맞아요. 오히려 경찰이
소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우리 둘 다 문제로 엮으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죽자. 대통령은 선을 끊는 겁니다. 예. 경찰의 문제로 국한시켜야 이게 행정안전부 본인까지의 구조적인 문제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하나만 놓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기소되지 않고요. 예. 대통령이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전 국민들이 들끓고 일어나서 사과했으니까 탄핵하자 이런 얘기할 사람도 전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오히려 지금 빨리 사과를 먼저 하시고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야. 행정안전부도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경찰 문제야. 거꾸로 경찰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경찰만 하면 돼라는 식의 자꾸 기소의 논리로. 그래서 20분 동안 그 내부 회의 공개된 거 보면 네네.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가 많아요. 뭐 앞에서 뭐 교통 통제를 어떻게 하니 뭐 뒤쪽에서 들어올 길이 있었니 없었니 하는 얘기가 네. 그게 지금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할 회의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좀 더 큰 방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에 대한 인식을 아직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동어 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김성현 소장께서 짚어주신 부분은 이 정부에서 이 참사를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사과도 늦어진 것이고 또 거듭 저희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아까 대통령이 사과를 마치 안 한 것처럼 표현을 해주셨지만 사과의 뜻은 여러 차례 밝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과는 아니었다고 우리 김성현 소장께서는 보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사과가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 정상적인 정치인은 2번 사과를 합니다. 사고가 생기자마자 사과를 하죠. 바로. 어쨌든 대통령의 책임이고 뭐 임금이 아니다를 떠나서 국가의 모든 일은 대통령의 책임인 걸로 우리나라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정부 안전대책회의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신 내용 있잖아요. 네네. 그 내용이 사실은 처음 사과에 나왔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거두절미하고 제 잘못이고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그것에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예. 일단 그렇게 열흘 전에 사과를 해놓고 열흘 동안 맹렬하게 진상규명을 해보고 예. 나서 경찰의 문제를 이렇게 좁힐 것이 아니라 자 열흘 동안 살펴봤더니 1번, 2번 구조적 문제, 뭐 인재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했고 무엇을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사과를 한 번 더 했어야죠. 예. 첫 번째 사과 터면 보통 2, 3주 안에 할 수 있거든요. 예. 국가가 경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네. 처음에 국민들을 위로하는 사과를 한 번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와 대안을 이야기하는 사과를 2번 하면 예. 대통령의 역할은 여기까지죠, 사실은. 네네네네. 이런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예. 첫 번째 사과가 열흘 뒤로 밀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손가락을 정확히 경찰로 가리켜 놓고 있는 상태. 그럼 이걸 지금 왜 경찰로 가리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과는 저희가 그 대통령의 사과는 오래 짚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대국민 사과해라는 제목이 대대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언론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보도가 돼버리니까 국민들은 뭐 대국민 사과한 거네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늦었다. 늦었다. 예, 지금 사과하신 분에게 사과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네네네. 예, 한 번에 공식적으로 빨리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예,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사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적은 국민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죽어나가는 것 게다가 이제 끔찍한 사진들까지 다 퍼져 있는 마당에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어보는데 다들 멀뚱멀뚱 열흘 동안 눈만 뜨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받은 국민들의 분노와 상처를 해결해 줄 책임은 정치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얘기죠. 이게 행정가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먼저 통감하셨으면 거기에서 위로받는 국민들이 많아졌으면 지금의 수습이 훨씬 더 원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도 늦은 감이 있는데 다른 그 관련자들이나 책임자들의 사과는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뭐 저희가 따로 짚지는 않아도 이미 평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참사를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 대통령의 태도, 정부의 태도 이런 걸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말은 웃기고 있네입니다. 웃기고 있네.
이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홍보석하고 시민사회석이 서로 사담을 나누다가 이게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는데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과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어쨌든 대통령의 사과를 집중해서 짚었지만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도대체 이 참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본질적으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면은? 강승규 수석이 63년생입니다. 예. 김은혜 수석이 71년생이고요. 둘 사이엔 8살의 나이 차이가 있죠. 같이 업무 보조를 맞춘 지도 지금 뭐 몇 달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런데 8살 어린 이 김은혜 수석이 강승규 수석에게 웃기고 있네라고 반말로 적을 수 있을까요? 그럴 사이인가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럴 거였으면 수석님 정말 재밌으세요. 이렇게 썼겠죠. 웃기는 대사, 그러니까 당신이 웃기고 있었다라고 했다면 웃기고 있네라고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좀 의문이었어요. 그렇죠. 웃기고 있네라고 적었다는 것은 이것을 둘이 같이 보고 앞을 보고 웃기고 있네라고 말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같이 보면서 저 사람들 하는 걸 보면서 웃기고 있네라고 적고 키도 됐겠죠. 네. 그러니까 웃기는 대상은 그럼 앞에 앉아 있는 여당이겠습니까? 야당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일치하는 대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정당 간의 대화가 아예 없죠. 일단 여당하고도 대화를 안 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총리,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매주 일요일에 만나서 현안 논의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당정 대통령실 4번 만났고 이번 5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 5번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조차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안 보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은 말할 것도 없죠. 네. 선멸의 대상입니다. 시시때때로 당사에 들어와서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합니다.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뭐 항의할 수 있지만 뭐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 국면 자체를요. 전 대통령이 민주당은 말살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무수석까지 와서 당대표와의 만남 주선하겠다고 말 여기서 하고 나가면 대통령 수석실에서 김은혜 수석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만날 기회가 없다. 그다음에 여야가 수습이 되면 하겠다. 그 당시에 여당 수습이 내년 2, 3월로 논의되던 당시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예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 안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예산 관련돼서 시정연설할 때 거부하기로 했던 날 그 전날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야당 와서 뺨이라도 맞고 읍소라도 하고 좀 들어오시죠라고 설득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수석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전쟁하러 나간 겁니다. 앞에 참호가 있고요. 서로 총질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웃기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민주당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겁니다. 저들이 지금 총을 쏘면서 전쟁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치로 들어오면 서로 간의 타협과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수습해가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이 정부는 아주 특이하게 지금 170석의 힘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게 너희들 죽어라라고만 외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담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더라도 제가 그 기존의 정치 문법이 어떠했는지를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을 텐데요.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국회에서 이 참사와 관련된 현안 질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사담이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그 사담이 가능한 분위기이자 상황이었을까? 그리고 주호영 위원장조차도 어떤 사담이었는지 맥락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맥락을 얘기 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얼뚱멀뚱 넘어가고 퇴장당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대통령실이 참사를 마주했던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그 과정에 사담을 전제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는 것은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앞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냥 거죽일 뿐이고 그 뒤에 있는 국민들을 보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 정부의 예를 들면 국무총리 지난번에 전용기 의원 질의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듣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듣다가 자기 답변할 때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고 또 전용기 의원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듣고 있고 그러니까 뭐 어리고 초선이다 뭐 이런 생각에서 아마 그런 태도가 나올 텐데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가 심판대라 생각하고 앞에서 보고 계신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어야 하는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호를 파놓고 네.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으로 대결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결로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실소를 금치 못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요. 그 뭐 소장님께서도 정치권에 오래 계셨고 이제 그 평론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상식에 근거해서 말씀하실 텐데요. 특히 이제 이런 웃기고 있네 사태, 이른바 사태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6개월 돼가고 있는데요. 왜 책임을 안 질까요?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도 법적 책임은 이제 차후에 우리가 거론하겠지만 정치적 책임을 벌써 졌어도 졌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 인식은 뭐예요? 어떤 게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실토한 상황부터 저는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참사의 한복판에 검수한박 얘기를 또 꺼내지 않습니까? 대형 참사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못하게 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지적. 참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고요. 예. 그리고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본인이 시행령 고쳐서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 다 가져갔잖아요. 네. 그때 대형 참사만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왜 안 가져갔겠습니까? 실익이 없다라고 본 거죠. 검찰이 다룰 실익이 없는 범죄는 놔두고 전관 비리를 저지르던 현직에서 도움을 받던 자기들이 해볼 만한 수사만 가져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인데 네.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검수한박 얘기를 꺼낸 상태.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지속적인 경찰 때리기는 결국은 이 사태를 통해서 경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경찰국을 통한 경찰의 지배를 완성하고 검경이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검경, 즉 검사가 경찰을 지배하는 구조로 돌려놓겠다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지금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퇴장해서는 안 되는 거고 경찰국을 지휘할 책임 있는 이상민 장관은 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참사 얘기하는데 자꾸 나와서 검수완박이니 검수완복이니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도 그런 인식 속에서 경찰 하나만 지금 잡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그림은 전반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 복원과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회복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구조적 해결이다. 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찰 얘기를 뒤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를 이미 해주셨는데 경찰만 때리는 가장 큰 배경이자 이유가 바로 이것이네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사는 큰 관심이 없고 예. 이것을 또 하나의 권력의 투쟁의 도구로 보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뭐 근데 경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저희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수본에서 지금 이제 뭐 독립적으로 수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도 국회 나와가지고 보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거를 우리가 특수본의 수사를 얼마나 이제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떠한 형태로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이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거든요. 김성애 소장님의 해법은 뭡니까 그렇다면? 일단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순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는 도중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도 해야죠. 감사원의 감사요? 예, 감사원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구조적인 문제를 행안부 감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느냐 의심의 대목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기관의 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자료가 축적이 되거든요. 행안부가 감추려고 했던 자료들을 감사원이 확보해 놓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진상 규명을 하는데 전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진전한 다음에 그다음에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그다음 순서들을 하나씩 밟아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특검은 한동훈 장관이 밝히기로는 뭐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사실상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고 만약에 그것이 미진하다면 특검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당연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별도의 특검 법안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이제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성현 소장께서는 그러면 수사는 지금 있는 수사대로 하고 국정조사하고 특검까지도 해야 된다. 세 바퀴 다 굴리자 이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 이게 다 익지를 않아서요. 제 말은
특수본의 수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걸 하는 도중에 특검을 꺼내면 아마 이 정부에서는 대응 카드로 법무부 장관의 특검을 꺼내들 겁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상설 특검법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들이 짜기 좋은 프레임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에서 저는 특수본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을 국민들이 보시고 예. 야, 이 정도는 진상규명이 안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이미 지난 사회적 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 뭐 한 70가지 가까운 이야기들 꺼내놓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새겨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즉, 예. 이 사회적 참사와 관련돼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제도적으로 개선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경찰이 누가 보고를 언제 어떻게 받아서 5분 늦었으니까 이만큼의 죄가 있어라고 묻는 것 해야 되는데 예, 예. 특검조차도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래서 행안부 장관한테 몇 시 몇 분에 보고했어를 따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발 떨어져서 구조적인 문제를 살피고 연구하고 들여다볼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고 예. 이 참사와 관련돼서 그 진상조사를 하는 이 위원회를 별도로 둔 상태에서 사법적 처벌은 사법적 처벌대로 가야 되는데 예.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결정적인 잘못을 한 것이 누구인가를 자꾸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혹시 자지 않았을까? 누가 술 먹고 골아 떨어져서 네네네. 막을 수 있는 범죄를 막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고 해서 네. 어떤 악마 한 사람, 한 집단의 악마를 찾아내서 분풀이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우린 이미 그것을 유병헌 씨나 세월호 과정에서 유병헌 씨의 죽음 그리고 예. 뭐 선장 이런 사람들의 기소를 통해서 보셨지만 네. 사법적 처벌에 고물하면요 예. 몇 사람 잡혀갈 수도 없고 잡혀간 사람들이 큰 죄를 받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완벽하게 동의하는 바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참사 이후에 김성애 소장과 만났기 때문에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참사 전국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저희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좀 지양을 하겠고요. 참사를 명확하게 직면하고 들여다봐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편린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현안 직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금 혹시 뭐 차 드시고 싶거나 물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됩니다. 목마르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번 주에 화제가 됐었던 건 바로 유가족 명단 공개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족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그거는 폐륜이기도 하다. 이제 여러 반응들이 있어 왔는데 일단은 뭐 유족 대표라든지 이제 세월호 때 돌이켜 보면은 국회 쪽에 뭐 명단을 정부가 공개한다든지 넘긴다든지 이런 일은 뭐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사실 유가족 대표가 이제 그걸 명단을 요청해서 받거나 이제 그게 공개가 되면 언론이 취재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은 좀 달라가지고요. 명단이 공개될 가능성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급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가지를 나눠야 될 텐데요. 네네. 보통의 참사를 대하면서 분향소를 만들 경우에는 위패를 모시고 영정사진을 거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게 해왔죠. 개인정보 보호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유족들에게 의사를 물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추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람과 위패에 꽃을 올려놓고 묵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를 추모 공간으로 삼고 싶은 유족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개별적인 의사를 물어봐서 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걸 안 한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희로서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갑자기 검은 리본을 달라. 검은 리본은 모두 다 군저라고 쓰기 때문에 근저라고 안 들어있는 검은 추모용 리본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달아야 되는 지경이 전국에서 벌어졌는데 그래서 뒤집어서 쓰기도 하고요. 예. 네. 구태여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가 이걸 공문까지 내렸던 것도 기이했죠. 그리고 위패와 영정을 쓰지 말라는 것도 기이했고 대통령 본인도 나와서 이태원 참사라고 말하는데 행안부 장관에게 물어보면 참사 같은 사고다. 이따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장에는 사고 사망자라고 굳이 써서 분향소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너무 기이했어요. 근데 이유는 뭐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명단 공개하라는 등의 요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조금 기다리면 되는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내일 중에 피해자 유족들이 최초 모임을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양홍석 변호사가 이제 일부 피해자들의 변호인을 맡게 됐고 최근에 이제 그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를 하셨던데 예. 첫 피해자 모임이 생기고 나면 피해자들이 모이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고 예. 이분들이 모이셔서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고 이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내리는 결정에 따르는 것이 전 맞다라고 생각해서요. 예. 지금까지 개별 피해자들에게 의사를 묻고 이 분향소를 만들지 않은 정부는 굉장히 기이한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하나 체크를 해주겠고, 근데 지금까지 상황이 진전된 마당에 이제 발인이 끝나고 어느 정도 수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를 꼭 알아야 되는 이 유족들이 지금 모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부는 물심양면 이 모임이 잘 되도록 지원하고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드려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개별 변호사를 선임을 하다 아니면 단체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든 이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이들을 접촉해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전 이거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 안 해주신 짐작과 추정의 영역으로 저희가 잠깐만 넘어갔다 올 건데요. 유가족 명단이라는 어떤 실체가 공개되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고 이게 현 정부의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그 때문에 영정과 위패 없이 발빠르게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애도의 기간으로 정부가 뭐 어떤 분들은 강제 설정이라는 표현도 쓰시긴 하는데 강제 애도라고요. 이제 그렇게 방향을 일부러 설정한 게 아니냐는 짐작과 추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미 경찰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서 확인이 됐죠. 정보 취합 자료요? 그 정보 취합 자료 같은 경우는 그 양식을 보고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김한규 의원이 자기들도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는 일상적인 자료였다. 근데 이제 수석급만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비서관급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던 내용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각 수석들 정도가 일일 단위로 받아보는 경찰의 보고 문건이 존재했다는 것인데 그거가 양식이 같았다라고 지적하는 거 보니까 그 문건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도량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한 나흘 정도 지나가면 이게 줄어드니까 그때까지 이제 사태를 무마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들이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실의 주문에 의해서 생산된 문건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찰의 의견을 물은 것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우연치 않게도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반영돼서 초반에 바람을 빼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짐작과 추정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지점에서 제가 의문이었던 점은 일단 뭐 공무원 매칭을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정부가 내뱉었던 거기 때문에 참사 이후에 유가족을 1:1 매칭을 통해서 뭔가 산발적으로 유가족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을 정부가 추정입니다. 짐작이고요. 조성을 해놓고 국가애도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지금의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사무제가 지나고 각자 모이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고 유가족 대표가 나오게 돼요. 기시감이 느껴지는 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아주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정은 달랐고 지금 좀 더디긴 하지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유족 대표가 무언가를 얘기하거나 유족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무언가를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의심의 숟가락을 얹는 언론과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를 우리는 세월호 참사 때 봤습니다. 그리고 국가애도 기간 이후에 조선일보의 한 칼럼에서는 유가족이 문제였다. 진보 세력에게 휘둘리는 유가족 때문에 오히려 참사는 정치의 이용을 당해왔다. 그러니 이번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칼럼이 지난주 토요일에 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족들이 모여서 누군가가 의견을 내게 되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거란 좀 불안한 예감이 들어요. 그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유가족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진보 보수가 나뉘어져서 유가족이 된 것도 아니고 정말 천재지변에 너무 이 인재에 의해서 너무나도 아프게 주변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모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경찰들이 가서 저 좌파 단체랑 엮이시면 안 된다라는 회유 예, 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이고 거기에 있는 유족들은 그런 무슨 좌파들끼리 모여서 유족이 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럼요. 그분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단원고라는 일개 학교에서 한 250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반별로 정말 이거 비극적인 일입니다만 학부모들이었기 때문에 좀 더 연대의식을 가지고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버티는 구조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피해자들이 모이시기 시작하면 그들 안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예. 이 과정에 무슨 시민단체 가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명함 뿌리는 상황이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논의한 다음에 결정한 대로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들을 요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념의 색깔을 씌우려고 하는 집단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당사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격하게 동의하고 혹여나 또 이제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과하게 해석하거나 유족들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움직임 자체를 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뭐 유가족과 피해자를 뭐 갈라치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뭐 또 모욕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러면 여야를 떠나서 다 비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권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민주당도 지금은 한 발 떨어져서 유족들이 먼저 움직이시는 걸 보고 예, 그분들의 의사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유족들에게 뭐 이것저것 요구하거나 뭘 접촉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참사를 10월 29일에 발생했던 이태원의 참사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 줄을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소방서장 입건한 그 용산자가 들어가는 많은 책임자들이 이번에 입건이 다 됐잖아요. 근데 용산 소방서장은 왜 굳이 과실치사로 입건을 했는가라는 여론이 뭐 뜨겁습니다. 이제 그거 뭐 물론 이제 입건 자체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피해자로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불쾌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문제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용산경찰서장이나 이 용산구청장은 야, 이번에 사람이 많이 죽기를 바랬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번 참사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책임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이번 일이 일어나길 바랬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네. 과실이었던 것이고 부주의였던 것이고 행정상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자기가 저지른 잘못만큼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용산 소방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그가 열정적으로 수습하려고 하고 이 사실을 애도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무능해서 예방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 겁니다. 이번 사태를 얼마나 아파하고 통감하는가와는 별개의 문제로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인명구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소방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무엇이 빠졌고 무엇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119 신고는 언제부터 들어왔고 예. 그런 신고 내용이 어떻게 취합되었고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바대로 보면 112로 신고를 받았던 경찰에 비해서는 소방의 대응이 훨씬 더 기민하고 보고 체계도 더 원활했던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행안부와 대통령실 보고도 결국 다 소방청에서 들어간 것이니까요. 예. 그건 그거지만 경찰과 어떻게 긴밀하게 협조를 했는지 그것이 매뉴얼대로 작동을 했는지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소위 말하는 이 경찰과 소방의 무전 신호 체계가 달라서 생겼던 이 난맥상을 막기 위해서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무전 시스템 만들어 놨다는데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저는 입건은 불가피한 문제였다라고 보고 예. 그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구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방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이 지켜보는 건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뭐 물론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뭐 참사 당일에 이태원 역 인근에서 머리 출혈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10시 7분에 센터를 떠나서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을 했다. 그래서 뭐 늑장을 부린 것이 아니다. 뭐 이제 그런 보도도 있어서 그리고 또
소방 쪽에서도 이제 공무원 노조가 어떻게 이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할 수 있느냐라는 뭐 반박 선명도 이미 낸 상황이라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 책임자들의 입건, 즉 형사 처벌과 관련된 이유를 짚는 것은 결국에 뭐 정치적 책임이든 뭐 형사적 책임이든 간에 이 책임 여부를 묻는 수준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전망을 일단 해볼 거고, 물론 이제 회의적으로 앞에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용산자 붙은 사람 다 그냥 입건해가지고 이 정도로만 끝날 모양인데, 전망을 해주신다면 다음 주에 뭔가 이거와 관련돼서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요? 뭐 더 책임지려는 사람이 나온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서울청장 정도까지가 아마 옷을 벗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시도하겠죠. 그럴까요? 시도는 그럴 겁니다. 경찰청장까지 안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주 많이 올라갔을 때 서울청장 정도가 옷 벗는 수준, 입건과 처벌은 용산 붙은 경찰, 소방은 잘 모르겠고 용산구청장 이런 정도가 아마 처벌의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은 다 그냥 건재한 상태로, 이것은 오롯이 경찰이 만든 문제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20분 동안 했던 비공개 발언 공개한 내용을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전체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경찰청장 잘못은 아니야 라는 가이드라인이 딱 쳐진 것이고요. 그럼 이제 처벌의 시작은 아무리 높아봐야 서울청장이 되는 것인데, 서울청장은 수사 결과를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요기가 있고, 그다음에 112 상황관리관 정도가 있고, 그리고 용산자 붙은 사람들에 대한 사법 처벌, 그리고 정치적 책임은 서울청장 정도가 지게 해서 넘기려고 할 텐데 국민의 분노가 만만치 않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문 현장에도 꼭 같이 감으로 인해서 나는 이상민과 함께 간다라는 의사를 정확히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어서의 경찰의 무력화, 검찰의 수사권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끝까지 요 검찰 권력 강화가 끝날 때까지는 함께 가는 파트너로서 자리를 지킬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지지율의 등락을 보겠죠. 다음 주에도 흐름이 영 좋지 않으면 인사에 대한 조치를 고려해 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다음 주 전망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는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소장님께서 표현해 주신 부분을 뭐 찾아보시기가 힘든 분들을 제가 언급해드리면,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8일에 그 운영이 나온 김대기 비서실장이 매번 사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좀 후진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토대로 해서 소장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참사를 정치에 우리가 이용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소장님의 분석이 맞다면 이거를 어떤 검찰 수사권의 복원이라는 하나의 큰 줄기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라면 이게 진짜 참사를 활용하는 정치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대통령의 전지적 시점에서 바라보면, 자, 왜 문제가 생겼지? 경찰 문제네. 경찰이 왜 문제가 생겼지? 기강이 확립이 안 돼 있네. 그럼 경찰의 기강은 어디부터 무너진 걸까? 지난번에 행안부가 시행령 고쳐서 경찰국을 만들긴 했지만 장악이 끝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경찰을 견제하는 것은 유사일의 검찰의 역할이었는데 민주당이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꾼 다음에 이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구나. 대책은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경찰국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경찰에 대한 지배권을 행안부 장관이 가지도록 만드는 것. 지난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의 재차 개정을 시도할 것이고요. 동시에 지난 70년 동안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올 때는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통제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야 돼 라는 입장에서 검찰을 바라볼 것이고, 동시에 그러면 경찰이 지금 왜 저렇게 됐느냐를 따져보는 이유 중에서 초장기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경찰 대 카르텔이라고 하죠. 왜 경찰대 나온 사람 갑자기 간부가 되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찰 내부에서 경찰이 하나의 단일한 대우로 지금 어쨌거나 권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경찰대가 자기들끼리 공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이 조직을 흩어버리면 사실 10만 명이 넘는 경찰 공무원들은 어디로도 뭉칠 수 있는 세력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집요하게 이 경찰대 카르텔을 깨서 경찰 자체가 사람은 많지만 집중되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것. 여기에 좀 전심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참 이런 상황 자체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라는 표현은 뭐냐면 최근에 어떠한 라디오에서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이 참사는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경찰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시도 내지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토대가 이 인식의 기본 토대가 문재인 탓이다라는 것도 깔려 있을까요? 그들 사고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주요 동력, 본인이 되려고 했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 내가 잘 못했던 수사들을 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빼앗긴 검찰 권력을 제대로 돌려놓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당하셨으니 문재인 정권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원동력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원상복귀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 저런 대립을 보이는 것이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잖아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 이번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자 너희들이 무력화시킨 검찰의 권력을 복원시키면 이 나라가 평안해질 거야를 입증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력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늘 지적을 합니다만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살고 있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거 뭐 이제는 뭐 일상화돼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다만 이번 참사마저도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경찰이 뭐가 잘못됐다. 그 경찰이 잘못된 이유는 전 정부 탓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나아간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뭘 어떻게 풀어가야지 이 지금의 정치가 복원이 될 것인가? 요즘 정치의 실종이라는 표현을 워낙에 많이 하니까요. 어디서부터 뭔가를 해법을 찾아야 될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거기까지 생각이 나아간 겁니다. 정치의 실종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내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 없다라고 보니까 그럼 문제가 없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 법적으로 책임 있는 경찰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번 일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두뇌 구조인 겁니다. 여기는 정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어떠한 형태로도 국회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170명의 민주당을 설득하지 않으면 세법 하나 통과 못 시키는 것이 현실인데 아무런 법을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저 이제 답답해서 그래요. 이번 참사에 대해서는 전 적어도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행안부 장관은 뭐 당연한 거였고요. 그럼 본인 입으로 본인이 경찰국 신설할 때 뭐 경찰과 소방을 총괄하는 책임자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 사안이 터지고 나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상식이 아닌 것이고요. 총리는 또 태도는 어땠습니까? 총리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총리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 국민들의 공분사기에 뭐 너무 충분한 일이고요. 용산구청장은 어떻습니까?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인데 전 적어도 이 세 사람 정도는 지금 저희가 이 녹화 시점에 이미 보도는 나왔어야 되고 이미 입장은 밝혔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진영을 떠난 상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정치 현안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나와 있었던 현안 중에 다른 현안을 짚겠습니다. 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풍산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씁쓸하실 것 같아요.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에 사안이 커지기도 했고요. 사안이 커졌다는 얘기는 보도량으로 접근했을 때 외신에서도 이 사안이 너무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풍산개 논란? 이게 이제 남북 관계까지 얽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CNN 등은 북한의 개가 이제 남한의 정치를 흔들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지경으로 가고 있죠. 네. 근데 이 문제는 현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준 것 같고 그런 조선일보 내용을 중심으로 단독이었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풍산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위탁의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도 그걸
수긍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당시던 3월에 시행령을 한번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 동식물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평상시의 규정대로 대통령 기록관에서 나가는 모든 물건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현에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막상 넘기려고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기관의 장이냐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전직이긴 하지만 기관의 장 아니냐, 대통령이니까. 라는 의견과 아니다. 이미 퇴임하고 났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립하면서 그럼 뭐 행안부가 이제 시행령을 고치면 되지라고 해서 6월 15일에 안을 만들고 6월 17일에 입법 예고를 통해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논의를 합니다. 논의의 내용은 그 옆에 한 줄 더 넣는 거죠. 기관회장 또는 개인. 또는 개인을 집어넣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탁을 맡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예. 이게 국가의 자산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북한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서 우리가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이 개를 선물했다고 하면 그 개가 천수를 누리고 잘 살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제스처인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이 개는 그냥 키우면 되는 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되는 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념적인 그게 들어가죠. 프레임에 접근해서 야 김정은이 준 개인데라고 해버리면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김정은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대통령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관리비 포함해서 사료값 등을 정부에서 제공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는 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누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산인 대통령의 선물을 관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꺼내놓은 것인데 이 당시 법제처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갑자기 시비를 걸어요. 예. 희한한 시비였죠. 네네. 걸지 않아도 되는 시비였는데 6월 17일에 낸 안을 가지고 무려 4개월 동안 시비를 겁니다. 그 과정에서 행안부가 이건 충분히 이렇게 시행령에서 고칠 수 있다. 법안을 꼭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법제처와 협의를 완료한 게 10월의 일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그때 고쳤으면 되거든요. 예. 그 6개월의 기간 동안을 이 행정의 공백이 생긴 가운데 시행령의 공백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맡아서 키우다가 예.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점이 돼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고 이게 지금 풍산개 암수 한 쌍이 들어와서 7마리의 새끼를 낳았어요. 예, 예. 6마리는 적법한 방법을 해서 이제 분양이 되었고요. 한 마리 남은 새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현재로서는 없는 이 암수 한 쌍을 다시 대통령실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한 것이 딱 건조한 사실관계이고요. 네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압박을 생각하면 이들이 무슨 시비를 걸고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에 되게 좀 치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거꾸로 얘기하면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토리 등 이제 몇 마리의 본인이 키우던 개들 있잖아요. 이 반려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본인 월급에서 그 청와대 앞에 가 있는 데 가서 사료를 사다가 본인이 키우는 개는 본인 사료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풍산개처럼 외국 정상에게서 받은 선물은 그것은 정부에서 사료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엄밀하게 구분해서 개를 한 마리 키우더라도 키웠던 것이거든요. 나와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 대통령실이 왜 이걸 문제 삼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재인을 무너뜨리기가 어렵겠다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도덕적으로라도 이 흠집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짓들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을 볼 땐 진짜 볼썽사나운 일이거든요. 이거 잘 안 되니까 이제 무슨 사료값은 뭐 250만 원씩 드냐 아니면 뭐 돈 안 준다고 개를 파양했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태도죠. 저급한 왜곡이자 날조입니까? 완전히 날조죠.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법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없고 키워달라고 말한 윤석열 행정부에서 6월 17일에 입법 예고를 해놓고 지금 5달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들도 당사자들입니다. 고치면 되는데. 그러면 소장님 시기를 볼까요? 시기가 그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오거든요.
애도 기간이 토요일에 끝났는데 일요일 하루 쉬고 월요일에 반짝하고 나와요. 그게 월화수목을 이어갑니다. 뭐 홍준표 시장, 뭐 김대기 실장, 뭐 아무튼 국회에서 있었던 그 운영위에서 나왔던 뭐 얘기들 혹은 뭐 여당 의원들의 뭐 비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버리면 엄청나게 사실은 도덕적인 공격이 가해진 것과 다름이 없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 아까 성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도덕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 시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에 그렇게 해놓고 오늘 지금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국회 본청하고 당사로 들어가면서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쭉 이어지는 흐름. 어쨌거나 우리는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잡는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 이채원 참사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모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네.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애도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원래 우리 방향대로 간다. 이제 그런 거겠죠. 국면을 전환해야 되는데 당장 국면을 전환할 거리들로서 상대방의 수장인 이재명과 문재인을 노린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줌으로써 진영 내 결집을 시도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이 지지율의 비극인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서 45 사이면 어떻게든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을 겁니다. 예. 근데 뭐 본인의 잘못이긴 하지만 지지율이 20%, 30%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차피 중도층 못 잡아. 지금은 내부 결속을 할 때야. 라는 생각으로 이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대통령실에서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 웃기고 있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예. 답변 역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은 전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전쟁에서는 적장을 노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한 공격을 맹렬하게 다시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망 하나만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아까 국면 전환 내지는 국면 전환이라는 건 결국에 이슈가 이슈를 덮고 그 이슈로 정략적으로 어떤 지금의 여론을 접근하는 그런 태도이니까요. 참사 전국 이후에 이제 한 주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김성환 소장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전국에 가려져서 이 이슈에 가려져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직전에 벌어졌던 산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SPC에서 벌어졌던 산재 이 문제 하나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광산 매몰 두 분 생환하신 것 같고 우리가 박수를 쳤는데 그 같은 광산에서 8월에도 또 사고가 있어서 한 분이 그때 목숨을 잃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잃은 건 보도가 안 됐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목숨을 잃을 뻔하다 생환해서 이 문제가 좀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 기재부는 지금 노동부에게 이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킬 것을 여러 가지로 좀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 또 윤석열 정부의 기조 자체도 그 사람이 좀 죽어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기조가 보일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건드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생명권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 참사와는 별개로 이것도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제대로 다듬고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이 문제를 또 하나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들으면서요. 오늘 정치연한 직설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정치연한 직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